안녕하세요. 지영쌤과 함께하는 세계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큰 강 유역에서 문명이 발생하다 첫 번째 주제로 공부를 해볼 거예요. 우리 문명 4개를 배울 건데 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2개로 나눠서 공부를 해볼 거고요. 자, 우리는 오늘 이제 문명 처음으로 들어가니까 문명이 발생한 지역들을 먼저 지도에서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이 세계사는 지도가 굉장히 중요해서 그 지도의 위치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한번 어디 있는지 잘 봐볼게요. 자, 이거 지금 위치 보면서 문명이 발생한 지역은 지도에서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왼쪽부터 볼게요. 이집트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인도 문명, 중국 문명. 이렇게 4개를 우리가 2개씩 나눠서 배워볼 건데, 자, 일단 지도에서 지금 4개를 표시해 보니까 딱 공통점이 바로 보이죠? 네 문명 다 강을 끼고 있어요. 나일강, 유프라테스 티그리스강, 인더스강, 황허강 다 강을 끼고 있고 지도상에서 위도가 20도에서 40도 사이 그래서 중간 위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기후도 되게 날씨도 온화하고 강을 끼고 있고 하다 보니까 인류 역사상 아주 중요한 농경, 농사가 잘 되는 지역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 외에도 문명이 발생한 지역들은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한번 알아볼 건데, 오늘 내용에서 중요한 첫 번째가 나왔어요. 이거 서술형으로도 되게 많이 나오고, 객관식으로도 되게 많이 나오는데 한번 따라가 볼게요. 자, 일단 방금 지도에서 살펴본 것처럼 문명이 발생한 지역은 큰 강을 끼고 있어요. 자, 큰 강을 끼고 있으면 이제 사람들이 여기서 농사 지어야겠다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이 강은 또 홍수가 나기도 쉽고 또 이 농사를 짓는 곳까지 물을 끌어오고 하려다 보면은 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 공사를 뭐라고 하냐면 관계농업이라고 해서 물을 끌어오고 또 홍수로 넘치면 그걸 조절도 해 가면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이런 공사를 하려면 사람이 많이 필요하다는 거지. 그래서 이 관계농업을 위해서 점차 집단이 마을이 커지게 되는 거죠. 자, 그다음 두 번째는 청동기를 사용한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자, 우리 지난 시간 신석기 시대까지는 돌을 사용했단 말이지. 그런데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금속이라는 걸 사용을 하게 돼요. 자, 그런데 이 청동기는요, 그냥 금속이 아니야. 이렇게 생긴 게 청동기인데요. 청동기를 만들려면 구리랑 주석이랑 아연이라는 것을 일정한 비율로 섞어야만 청동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금속이니까 구하기도 힘들지만 일정한 비율로 섞어야 되니까 만들기도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나 이거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지금 선생님이 대표적인 청동기 그 사진으로 가지고 왔는데 어디에 사용을 한 것 같아요? 칼, 그리고 솥이죠. 지배층의 무기, 그리고 제사를 지낼 때 사용한 도구. 그래서 청동기를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은 힘센 사람, 돈이 많은 사람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배층이 되는 거고요. 얘들은 청동기를 이용해서 주변에 힘없는 애들을 정복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부족들을 통합해버리고 마을의 규모는 더욱더 커져가지고 도시라는 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서 이 지배를 한 사람들은 피지배층, 지배를 당한 사람들을 다스리게 되고 그러면서 지배계급과 피지계급이라는 계급이 생겨요. 우리 구석기 시대랑 청동기 시대는 평등한 사회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계급이라는 게 발생을 하고요. 이 계급이 발생하는 과정을 쭉 따라가 보면 농사가 점점 더 잘 되고 하다 보니까 열심히 일한 사람, 또 돈이 많은 사람들은 사유재산이라는 재산을 가지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서 돈 많은 사람, 돈이 없는 사람, 빈부격차가 생기게 되니까 돈이 많은 사람은 계급에서 지배층이 되는 거고 돈이 없는 사람은 피지배층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지배층은 뭐 세금 제도도 만들어내고 정치, 경제, 사회 제도를 만들어내면서 국가라는 게 등장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의 도시가 국가가 됐고 이것이 점점 사이즈가 커지면서 이제 우리가 아는 국가가 되는 거겠죠. 자, 그다음 문명 발생 지역의 공통점은
자, 지금 보이는 거 4대 문명이 무엇을 나타낸 걸까요? 바로 문자를 나타낸 겁니다. 자, 우리가 선사시대는 역사 이전의 시대라고 해서 무엇이 없었다? 문자가 없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문자라는 게 발명이 되면서 인류는 역사 시대로 진입을 하게 된 거고요. 이 문자는 어디에 사용을 한 걸까? 이웃나라랑 교역을 하려고 또 지배층이 피지배층을 통치하기 위해서 그것을 기록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용이 됐다는 거고요. 자, 우리 지금까지 문명이 발생한 지역의 공통점 5가지를 알아봤는데 지금 그런데 갑자기 이제 뜬금없이 근데 선생님 문명이 뭐예요? 질문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문명이 뭐야? 라고 하면 정확히 대답은 할 수 없지만 느낌은 오죠. 자, 문명 한자로는 글월문에 밝을 명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문자를 사용하면서 밝아졌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인류가 발전한 모습,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발전한 모습을 문명이라고 부르고요. 우리는 4대 문명을 알아볼 건데 이 중에서 순서대로 하면은 생겨난 순서대로 하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1번, 이집트 문명이 2번, 인도 문명 3번, 중국 문명 4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 오늘은 메소포타미아 문명하고 이집트 문명 2개를 알아볼 건데 이 2개의 문명은 굉장히 좀 반대되는 요소들이 많아서 우리 구석기 신석기 했던 것처럼 이것도 표로 수업 시간은 정리를 할 거고 오늘은 이제 메소포타미아랑 이집트 문명을 좀 비교하는 특징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문명인 메소포타미아 문명인데 이름이 좀 어려워요. 메소포타미아라고 쓰는 친구들 분명히 있을 거야. 메소포타미아입니다. 미아. 자, 기원전 3,500년경에 생겨난 수메르인이라는 이제 민족들이 만든 곳이고요. 우리 지도에서 봤을 때는 강을 2개나 끼고 있어요. 농사가 얼마나 잘 됐겠어요. 이 두 강 사이에 있는 모양이 어떻게 생겼어? 초승달 모양으로 생겼어요. 그래서 메소포타미아라는 말 자체가 두 강 사이에 있는 땅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이 강 사이에 있는 비옥한 지역을 우리는 비옥한 초승달 지대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지역은요. 위에도 무슨 땅이 있어요. 이쪽에도 있고 아래쪽에도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주변으로 개방돼 있는 땅이다 보니까 주변 지역하고 교류도 굉장히 잘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지역이에요. 자, 그런데 단점이 있어요. 주변에서 쉽게 들어올 수 있다 보니까 주변 민족들이 자꾸 침입을 해. 그래서 이 지역을 다스리는 지배 세력은 자주 바뀔 수밖에 없었겠죠. 자,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자꾸 이제 누가 쳐들어오기도 하고 또 교류도 주변 지역이랑 해야 되고 하니까 현재의 삶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세계관도 내세, 죽은 이후의 삶보다는 현재 살고 있는 세상이 더 중요한 거죠. 자, 그리고 유명한 건축물은 수메르인들이 만든 지구라트라는 신전이 있어요. 어떻게 생겼냐면 지금도 되게 불가사의라고 할 정도로 지구라트 이런 식으로 생긴 걸 기원전 사람들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기원전 3,500년 경의 사람들이 만들었다는 거니까 엄청난 유적지라고 할 수가 있죠. 이거 지금 이제 이라크에서 볼 수 있는 지구라트 신전이고요. 자, 그리고 발달한 학문입니다. 점성술, 점성이라는 것은 별자리를 보고 점을 친다라는 거고요. 자, 그다음 60진법은 수를 60을 한 단위로 세는 거예요. 지금 우리 1, 2, 3, 4, 5, 6, 7, 8, 9, 0 해가지고 10개를 한 단위로 세죠. 그런데 60을 한 단위로 센다? 되게 생소할 수 있지만 우리 지금 일상생활 속에 실제 남아있어요. 60진법 뭐가 있을까요? 60을 한 단위로 세는 거 딱 생각나는 거 있죠? 시간. 시계 셀 때 60분이 1시간, 60초가 1분 이렇게 세는 거 이거 60진법입니다. 자, 그 다음 사용했던 달력은 태음력을 사용했대요. 자, 지금은 우리가 양력을 주로 사용하다 보니까 음력은 잘 안 쓰는데 음력을 우리 일상생활에 실제 쓰고 있어요. 달력에 보면 아래 작은 글씨로 글씨가 있는 게 있거든요. 보통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생신 셀 때 음력으로 많이 세거든요. 그래서 매년 생일이 달라지는 거 혹시 경험했나요? 그게 경험을 안 해 봤다면 우리 설날을 생각하면 됩니다. 설날, 추석 매년 달라지죠. 이건 왜 그러냐면 설날은 음력으로 1월 1 일이지만 양력으로는 우리가 양력으로 세다 보니까 아래 작은 글씨가 매년 달라져서 그렇거든요. 그게 태음력이라고 합니다. 자, 그다음 메소포타미아 문명. 우리 문명은 공동적으로 글자를 가지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쐐기 문자라는 것을 가지고 있었고 이제 이때는 종이가 없었기 때문에 진흙판에다가 갈대 끝으로 꾹꾹 눌러가지고 이렇게 글씨를 새긴 거예요. 그런데 모양이 쐐기처럼 생겼다고 해서 쐐기 문자라고 합니다. 자,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테스트 하잖아. 디딤 영상 잘 보고 왔는지. 그 테스트 오늘은 영상 본 친구들을 위해서 하나 알려줄게요. 답. 쐐기 문자 선생님이 이거 문제 낼 거예요. 쐐기 문자. 자, 그 다음 우리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자주자주 지배자가 바뀌었다 그랬어요. 근데 그래서 다양한 왕국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잘 나갔던 나라가 바빌로니아 왕국이라는 나라였고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왕은 태양신의 대리자라는 역할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그리고 이 바빌로니아 왕국에서도 가장 잘 나가는 시기의 전성기 왕은 함무라비라는 왕이었고요. 나중에는 결국은 철기를 사용하던 애들이 와요. 히타이트라는 애들이 위쪽에서 와가지고 결국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멸망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되게 많은 나라들을 세계사에서 배울 건데 전성기는 가장 잘 나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전성기 왕들은 꼭 외워줘야 하거든요. 자, 그러면 함무라비 왕은 뭘로 유명할까? 바로 함무라비 법전으로 유명합니다. 이 함무라비 법전은요, 인류 역사상 기록으로 남아있는 최초의 법이기 때문에 굉장히 유명하고요. 자, 우리가 옛날로 갈수록 자료가 많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하나하나의 자료가 있다 하면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도 기록으로 남아있는 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메소포타미아 사회의 특징을 아주 잘 보여주는 인류 역사상 최초의 기록으로 남아있는 법전인데요. 기록으로 남아있으니까 현재 남아있겠죠. 루브르 박물관에 있어요. 선생님이 루브르 박물관을 작년 여름에 갔다 왔는데 루브르 박물관 선생님 2번 가봤거든요. 10년 전에도 가보고. 근데 갈 때마다 이 함무라비 법전이 문이 닫혀 있어가지고 실물을 못 봐가지고 너무 아쉽긴 한데 루브르 박물관에 딱 이 모습으로 전시가 돼 있거든요. 그리고 이 몸통에 깨알같이 뭔가 글씨가 적혀 있잖아. 이게 바로 법전의 내용입니다. 법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잘못을 했을 때 처벌하는 것들을 기록해 놓은 것이 법전이잖아요. 지금 이제 위쪽에 있는 그림은 함무라비 왕이 태양신한테 막대기를 받고 있다고 돼 있잖아. 그래서 이 메소포타미아의 왕들은 신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그 신이 할 것을 대신하는 역할로서 지금 막대기를 받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법전의 내용을 몇 개 살펴볼게요. 자, 평민이 귀족의 눈을 쳐서 빠지게 하면 눈을 빼버린대요. 오, 되게 살벌하죠? 자, 그런데 귀족이 평민의 눈을 빠지게 하면 또 뼈를 부러뜨리거나 하면은 돈으로 물면 된대요. 자, 만약에 귀족이 자기랑 같은 계급인 귀족의 뺨을 때렸다. 그러면 돈으로 물면 된대요. 자, 그런데 만약에 노예가 귀족의 뺨을 때렸어? 귀를 자른대요. 자, 이거 보고 어떤 모습을 알 수 있나요? 보니까 지금 신분이 몇 개 등장을 하죠. 귀족도 등장을 하고요. 평민, 그리고 노예도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조금 지금 귀족이 실수했을 때는 처벌이 조금 약한데 노예가 실수하면 처벌이 더 강하죠. 그래서 신분이 있었다는 거, 그런데 그 신분에 따라서 법을 적용하는데 차이가 있었다는 거 알 수가 있어요. 되게 지금으로 치면 차별이 심한데 과거에는 이런 신분에 따른 차이가 존재를 했죠. 자, 그리고 그러면 같은 신분에서 보면은 지금 같은 신분은 귀족밖에 없어서 조금 구분을 하기가 쉽진 않은데 눈을 빠지게 하면 똑같이 눈을 빼는 그런 조항들이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뭘 알 수 있어요? 또 뼈 부러뜨리면 똑같이 뼈 부러뜨린다는 것도 또 다른 조항에 있거든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복수주의 경향이 있었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좀 특이하기도 하면서 많은 그 후에 등장한 법들의 기원이 되는 함무라비 법전을 한번 알아봤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알아봤으니까 이집트 문명으로 가볼 건데요. 이집트 문명은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옆에 있어요. 이쪽,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가 여기였잖아. 바로 이쪽 건너면 이집트 문명이 있었대요. 자, 이집트 문명은 이제 그 다음이어서 기원전 3000년경에 시작을 했고 나일강을 끼고 있어요. 그런데 나일강이 어떤 곳이냐면 이런 곳이에요. 우리 이집트 하면 떠오르는 게 되게 사막이고 여기가 농사가 잘 된다고 이런 이미지인데 실제로는 이 나일강 주변으로는 굉장히 비옥하게 농사가 잘 되는 곳이었는데 나일강이 또 특이하게 일정한 시기가 해마다 되면은 홍수가 나서 넘쳐요. 그리고 나서 그게 빠져나가고 나면 그 물속에 들어있던 농사에 좋은 성분들이 땅에 남아가지고 농사를 딱 그때부터 지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집트 문명을 나일강의 선물이라는 표현을 붙여주기도 합니다. 지금 이집트에 굉장히 엄청난 몇 달을 봐도 다 못 볼 정도의 유명한 박물관이 개장을 했다 그래서 선생님 또 버킷리스트가 되기도 했는데 이집트가 굉장히 좀 재미있는 요소들이 되게 많이 갖고 있어요.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런데 이제 이집트 문명 같은 경우는 아까 메소포타미아랑 조금 지형이 달라요. 위에 바다를 끼고 있고 여기 옆에도 홍해 바다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유명한 뭐가 있을까요? 사하라 사막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메소포타미아랑은 반대로 폐쇄적이에요. 그러니까 주변 민족들이 침입을 하려면 바다 건너서 사막 건너서 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침입을 상대적으로 덜 받았다 보니까 이집트의 왕국들은 계속 이 통일 왕국들이 유지됩니다. 유지되다 보니까 왕권도 어떻겠어요? 되게 왕권도 안정적이고 강합니다. 자, 그래서 이집트 문명 사람들은 내세를 생각해요. 영혼은 불멸, 죽어도 영혼은 죽지 않는다. 육체는 죽지만 영혼은 죽지 않는다라고 해서 사후 세계를 믿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되게 재미있는 유적 유물들이 많은데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거 뭘 하고 있는 모습일까요? 사람이 죽고 나서 미이라를 만들고 있는 장면이에요. 육체는 죽지만 영혼은 죽지 않으니까 보존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미라라는 거를 만들게 되고요. 자, 그리고 이 미이라를 만들 때 안에 장기들 있지. 장기들은 쉽게 썩기 때문에 따로 이렇게 단지에다가 보관을 해놨고요. 자, 그리고 이 죽고 나서 영혼이 쉽게 육체에 찾아와야 되니까 이렇게 가면을 씌웠다고 합니다. 유명한 투탕카멘은 황금 가면이고요. 자, 그리고 죽은 자의 무덤 속에 이런 문서를 넣어줬대요. 자, 이 문서의 이름은 사자의 서라고 합니다. 이 사자는 라이언 사자가 아니고 동물 사자가 아니고 죽은 자라는 뜻입니다. 죽은 자의 문서. 자, 이 죽은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되는데 이 죽은 주인공은 지금 여기에 있어요. 주인공이 살아생전에 저는 진짜 착하게 잘 살았어요 라고 이제 결백을 증명하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의 말이 진실인지 심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에다가는 죽은 사람의 심장을 얹고요. 오른쪽에다가는 깃털을 얹어요. 그래서 이걸 딱 재가지고 수평이 된다 하면 아, 너는 진실이구나 하면서 영원히 살 수 있게 되고요. 만약에 이 심장이 무거워가지고 기울어져 버린다 하면 아래로 떨어지면서 여기 괴물이 한 마리 있지. 괴물이 심장을 먹어버리면 이제 부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심판하는 저승의 왕인 오시리스가 있습니다. 이렇게 죽은 후에 내세를 믿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만들었던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왕이라는 존재는 또 얼마나 죽어서 호화롭게 만들겠어요. 그쵸? 그래서 이 죽은 왕을 위한 무덤이 바로 우리 유명한 뭐야? 우리 다 아는 거. 피라미드죠. 그리고 이 피라미드를 지키는 옆에 스핑크스. 이게 다 이 내세관을 보여주는 건데요. 당시 이집트의 왕은
파라오라고 해가지고 한 번쯤 들어봤을 거예요. 파라오. 파라오라고 해서 굉장히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있었고요. 아까 메소포타미아의 왕은 태양신의 대리자였다면 이집트의 파라오는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해서 더욱더 높은 존재로 불렸다고 해요. 그래서 이 파라오의 무덤으로 거대한 피라미드가 만들어졌고요. 이것도 또 세계 불가사의잖아요. 그리고 그 앞을 스핑크스가 지키고 있다가 이 스핑크스가 유명한 이제 스핑크스의 수수께끼로 되게 유명하거든요. 누가 여기 이제 사람이 지나가면은 스핑크스가 수수께끼를 내요. 그래서 이 수수께끼를 맞춰야만 여기를 통과할 수 있고 못 맞추면 스핑크스가 잡아먹어 버리죠. 자, 그러면 오늘은 영상 보고 댓글 다는 거 있지? 우리 비공개 댓글 다는 거 퀴즈를 스핑크스의 수수께끼로 내볼게요. 이거 못 맞추면 스핑크스한테 잡아먹히는 거야. 자, 오늘의 댓글 퀴즈는요. 스핑크스의 수수께끼입니다. 아침에는 4개의 다리로 걷고 점심에는 2개의 다리로 저녁에는 3개의 다리로 걷는 생물은 무엇일까요? 우리 스핑크스 수수께끼 중에 제일 유명한 수수께끼예요. 이거 오늘 댓글로 답 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계속 이어가 볼게요. 자, 이러다 보니까요. 이거 피라미드 삼각형 모양으로 당시 기술로 만들려면 지금 기술로도 되게 이거 만들기 힘들다고 하는데 당시 기술로 만들려면 굉장히 기술이 발달했겠지. 그래서 토목 기술 그리고 기하 이제 도형에 관한 거거든요. 또 측량하는 거 이런 것들이 발달을 했고 또 이제 이런 것들이 발달한 이유가 나일강이 넘쳤다가 다시 물이 빠지고 나면은 네 땅 내 땅 경계선이 사라져요. 그래서 또 측량을 잘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오늘날과 같은 십진법을 사용합니다. 1, 2, 3, 4, 5, 6, 7, 8, 9, 0 숫자를 10개 단위로 묶는 십진법 사용했고요. 또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양력을 사용했네요. 태양력을 사용을 했어요. 달력에서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큰 글자들이 태양력입니다. 자, 그리고 이집트 문명도 문자가 있었겠죠. 이집트 문명은 상형 문자라고 해서 이거 우리말로 하면은 그림 문자예요. 그래서 문자가 마치 지금 보여줄게요. 뭐 새가 보이죠. 이런 것들이 다 글자야. 그래서 그림으로 된 문자를 상형 문자라고 하고요. 기록은 이제 지금 같은 종이는 아닌데 파피루스라는 식물이거든요. 이 식물을 채취해가지고 종이 비슷하게 파피루스라는 이 종이 비슷한 걸 만들어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집트 문명도 이렇게 문자가 있었죠. 자, 이렇게 오늘은 2개의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랑 이집트 문명을 알아봤는데 2개가 되게 비교되는 것들이 많은 거 알겠죠? 우리 수업 시간에는 이거를 표로 한번 정리를 해볼 거고요. 오늘 이제 우리 선사시대보다는 조금 내용이 어려워졌고, 세계사 이렇게 어렵구나. 좀 이거 용어도 어렵고 하는 걸 좀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수업 시간에 나 좀 더 공부 잘하고 싶어, 에이스 되고 싶어 하면은 조금 공부를 해와도 좋겠죠? 아, 근데 나는 그냥 열심히 들었으니까 됐어 하는 사람들은 가벼운 마음으로 와도 되고요. 조금 공부해가지고 디디 영상 퀴즈 댓글로 지금 달고요. 수업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